지금까지는 이게 절차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실무상 해보면 이 절차는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꼭 유의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그 회생 채권자든지 뭐 회생하는 회사든지 꼭 이 정도 지식은 알고서 이 회생 절차에 임하면 좀 좋을 것이라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회생 채권 신고 이후에 채권이 시인하게 되면 그 시인된 채권은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채권이 부인되면 그 통지를 받고 채권 조사 말일 30일 내에 무조건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클 때 더 이상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을 때는 거기서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가전 M&A를 진행을 해서 회사를 제3자한테 매각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각대금 가지고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관계인 집행하고 한 달 내에 일시불로 변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생채권자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매각대금은 이것도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아까 자꾸 제가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왜 자꾸 이렇게 용어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매각대금이 청산가치보다 이하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파산을 하지, 파산해서 배당받으면 그 금액 받는데 최소한 이런 M&A 절차를 거쳤으면 그거 이상은 받아야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매각대금은 청산가치 이상 대금으로 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수자 측에서는 매각대금 플러스 공익채권, 그때까지 발생된 공익채권도 인수하는 조건이 통상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보면 청산가치 이상의 매각대금 플러스 공익채권 인수, 채무인수대금, 그게 합산해가지고 매각 인수자금이 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인가전 영업양수도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제가 했던 그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물관리 위탁 사업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생 절차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원활하게 하수처리장 뭐 약품료라든지 자재대금 지불이 안 되니까 자꾸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지 통지를 계속 보내오는 겁니다. 근데 실상 이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계속 통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했던 것이, 그럼 하수처리장 물관리 사업본부를 계약 해지되기 전에 빨리 양도를 시키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물관리 사업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를 시키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존 사업부, 그러니까 회사겠죠.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가전 M&A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가전 영업양수도도 어떻게 보면 회생회사를 바로 이렇게 파산이나 뭐 이렇게 M&A 넘기 전 단계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뭐 공익채권 직원 급여를 쓴다든지 뭐 운전자금으로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생 계획 인가 이후에는 아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고하지 않는 채권은 다 소멸되고, 기존에 있는 채권은 30%, 50%로 이렇게 삭감되는 걸로 권리 변경이 확정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현금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은 출자 전환을 해서 어떻게 보면 회생회사의 주식으로 주는 거죠. 그럼 기존 주주들은 지분율이 통상 한 10%에서 한 30% 정도로 100%였던 지분이 이렇게 확 줄어들고, 그 출자 전환된 새로운 주주들이 여기 새로운 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출자 전환된 그 주주의 구성 비율이 많으면 과연 그 경영권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의문이 당연히 될 수 있는데, 뭐 상장회사 같은 경우야 다시 주주총회를 해서 대표이사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일반 조그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대표이사가 그 경영을 하지 않는 순간 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상 그 은행권 같은 출자 전환을
온 은행권들은 그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거의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생계약 인가 이후에는 가압류, 가처분, 뭐 임의경매 이렇게 부동산에 많이 붙어있던 이런 등기들이 다 효력이 상실되고 그런 등기들을 다 이제 말소 절차를 다 진행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근저당권 이외에, 근저당권은 그 돈은 다 변제에 말소되니까 근저당권 이외에 나머지 이 강제집행 등기들은 다 말소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 이사를 다시 선출해야 되는 거죠. 회생 계획 인가 후에 50일 안에 주주총회를 다시 해서 대표이사, 이사를 다시 선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 기존 대표이사나 이사를 다시 선출하게 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 그 다음에 종결 이유는 어떻게 되냐. 뭐 수원, 부산, 서울 같은 경우는 인가 결정 후 6개월 내에는 조기 종결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조기 종결을 해버리면 법원의 감독, 돈 쓰는 부분이라든지 직원 채용이라든지 계약, 그러니까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법원 감독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경영권이 다시 회사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대부분 채권자들이 좀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뭐냐면, 아니, 회생 계획에 2020, 예컨대 7년 12월 31일까지 얼마를 갚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 지켰다. 예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생을 폐지시켜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인가난 이후에 6개월 내에 보통 회생 절차 졸업을 하니까 회생 절차는 이제 종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생 폐지란 말도 있을 수가 없죠. 이미 회생 절차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회생 폐지 결정은 따로 없고 회생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회생 채권자들은 그 인가된 회생 결정문을 근거로 해서 다시 또 뭐 압류하고 경매하고 뭐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건설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회생 절차가 많이 진행되게 되면 그 협력사라든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어떻게 현장을 대응할지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생 신청을 한 뭐 거의 뭐 98% 정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 신청했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소장님이라든지 그 재무팀장님 이런 분들이 막 전화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 현장 그만큼 현장은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 회생에 대한 뭐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은 그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공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어떻게든지 맞춰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회생이 들어갔으니까 모든 관리 권한이 법원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접점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잘 회생을 진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거기서 끝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 현장에 있는 현장 인력들조차도 그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다든지 뭐 유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대응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협력사가 회생 신청이 들어가면 통상 그 현장 거의 중지가 되거든요. 중지가 되면 그 도급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발주처로부터 이 공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상당히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그 협력사의 관리인에게 우리 공사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꼭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서 이행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약이 해지하고 나갈 것이라고 하면 또 대체 협력사를 투입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이 긴밀하게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게 회생이 좀 큰 회사가 회생이 들어가 보니까 제일 먼저 쫓아오는 부분이 그 공제조합이거든요.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공사 이행증권 같은 게 발행돼 있으니까 이 보증사고가 발생되면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겨서라도 이행을 시키게끔 하려고 제일 먼저 공제조합이 오고 가급적이면 그 공제조합과 협의를 해서 이 공사 현장을 유지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협력사 입장에서도 개시결정 이후에는 모든 관리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라든지 계약 변경이라든지 다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협력사한테 계약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계약 변경이라든지 예컨대 지분율 축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법원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모든 계약이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그걸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도급사는 개시 결정 전에는 공사 도급 계약서상 해지 사유를 검토를 해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협력사를 투입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통상 도급사에서 공기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를 하면 협력사로서는 뭐 운전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대부분 제가 보니까 수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사의 지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 현장 보면은 협력사가 직접 시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 하도급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자기 하도급 대금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공사 현장은 계속 운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 업자들은 만약에 그 협력사가 회생 신청에 들어갔다 그러면 도급사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 직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급사는 기성 부분에 대해서 그 미지급 공사 대금이 있는 경우에 하도급사에 직접 지불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 대금에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이 아닌 자재 대금, 이것은 직접 지불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자나 뭐 자재 납품 업자들의 항의로 현장이 좀 소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력사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빨리 지급해서 현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재 납품 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전 20일 전에 납품된 자재 대금 같은 게 공익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익채권 같은 경우는 빨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재 대금을 지급해서 현장을 가동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사가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미 납품된 자재를 다시 또 반출하려고 또 이런 소란이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하도급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자재를 잘 지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그 유치권 행사될 우려가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해서 어차피 유치권으로 인해서 공사가 방해될 상황이라 하면 그것도 공익채권화 시켜서 그 공익채권 대금을 빨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